저 한양여대에 있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오늘 주제는 실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긴 한데, 제가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 좀 하고 그 뒤에 뒷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은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종부세에 대한 태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05년도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이 종부세가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김상경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종부세는 재산세와 성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고, 이 재산세의 성격은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지방정부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세수의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조세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국세로 집어넣은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실제 우리 종부세를 들여올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조문이 10개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세법전인데요. 그 안에 보면 국세를 세목을 쫙 나열하고 지방세도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힌 것 빼고는 이중과세, 성격이 같은 걸 우리가 창설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세 쪽에다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는데, 제가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성격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완전히 동일하다 보니까 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색한 게, 똑같은 성격의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에 같이 만들어 놓고 또 조정을 하겠다고 덤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은 이 세법학자가 보기는 이런 세목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했고, 이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로 해서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했어요. 정말 웃기는 거죠.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자니까 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내려오는 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방세 쪽에 집어넣어야 될 거를 국세로 만들어 놓고 하여튼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한 항목 쪽에는 위헌 판결, 또 하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위헌 판결 난 것은 실은 세대 합산 과세한 거 위헌 판결 났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서, 실제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 초기에 세금을 엄청 많이 부과했다가 그걸 나중에 돌려준다고 반 이상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종부세 세율을 보면 그때 세율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렇다면 예전에 정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많이 부과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 조세 저항이 심해가지고 반 이상을 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정부가 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사전 정보를 드리고 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얘기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서 뭐가 그려지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 가격이 대체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대체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최경환 장관 때,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장관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가지고 올리겠다고 해서 세제 풀어주고 금융 풀어주고 다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 4, 5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또 나름대로 폭등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봐도 폭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폭등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대체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란 말이죠. 이건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금과 이런 것들은 해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폭등이고 그때는 낮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실은 올라도 문제고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금융기관 연결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종부세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공시가액,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두 개 다 올립니다. 지금 두 개 다 올라갔고 거기다가 세율까지 올라갔어요.
정말은 3번을 뛰어넘은 거예요. 공시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공시지가 이쪽에. 이거 올렸거든요. 근데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게,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본래 시가에 붙이려고 만들었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액은 시가라고 하는 걸 추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가를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퍼를 두고 있었습니다. 20, 30%를. 최대한 높아져도 이 시가를 못 뛰어넘게. 그런 게 있고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말은 도입한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은데, 노무현 정부 때 이거 도입한 게요,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감해주려고 도입했던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에요. 60%, 70%, 80% 하는 게. 이걸 지금 공정시장가액이란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 시장가액에다 붙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붙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율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리고 공시가액 올리고 이 3개를 점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은 다 알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시가액 같은 경우는요, 정말은 텍스 목적으로만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국민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보험인가요? 그래,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공시가액인데, 이걸 지금 올린다는 거는 어디서 더 올라가는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20몇 군데가 바뀐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양도차익 과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면, 제가 양도차익 3억이 생겼어요. 근데 정부에서 50% 가져가겠다. 1억 5천 가져갈 거예요. 60% 가져가겠다. 1억 8천 가져가요. 좋습니다. 뭐 어떤 정책 목적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요, 차익이 남은 것에 대한 가세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가세하기 때문에 이게 몇 천만 원이 되거나 몇 억이 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70%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납세자들이 전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조세 저항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내면 되니까. 세금 안 내면 되니까요. 그때 정말 우리 국세청 새기기 전에 재무부 사서국이라고 하는 데서, 그 사세국이라는 데서 할 때 70% 넘는 소득세율이 있어서 사람들 아무 조세 저항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이게 입법이 돼서 세율이 정해지면 그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은 너무 부담스러운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커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위배이고, 미국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산세에 있어서. 자, 재산에서 어떤 홀딩 텍스가 생기면 그 부분이 이 사람의 캐시플로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스톱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캐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양도차익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점점 한도를 올려버립니다. 지금.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있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실은 그 학자들 간에도 이제쯤이면 가세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본이득이 생기면, 부동산 차익이 생기면 가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온 것 같고, 우리나라 세법이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을 정말 오랫동안 이게 어찌 보면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에 대한 기본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에게 너무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버리면 이 사람이 대체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 세금 내고도 그만큼 돈이 집이 있는데, 1세대 2주택자가 내가 집을 옮기기 위해서 집을 팔았을 때 이때 세금을 엄청 많이 매겨버리면 자기는 대체취득이 불가능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헌법상.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보호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어떤 그 논리를 완전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는 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호를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가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재산세, 우리가 지금 종부세 얘기를 드리는데요. 종부세 우리나라 1세대 2주택에 대해 더 안 올렸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방 소비 우리 그 세제실의 국장이 한 분 나오셨던데 토론을 나갔는데,
우리나라 1세대 1주택자에는 안 올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 올렸냐? 올렸습니다. 명백하게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부세 세율을 두 단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에다 뭘 포함시키냐면 조정 지역의 2세대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택 이하라고 하는데 1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뭘 안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 세율 올렸습니다. 근데 올렸죠.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 세금 많이 올랐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자들을 왜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느냐? 1세대 1주택자들은요 실수요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거주자하고 실수요자를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던데, 현 정부에서 장기 특별공제 쪽에서 실거주를 안 한 사람에게 자꾸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은 이 부동산 시장 현황을 잘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이면요 실거주 안 하더라도 실수요자입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은행에서 돈 한 푼도 안 꾸던 사람들이 거침없이 돈 꿀 때 정말 가감하게 꾸는 것이 주택을 구입할 때입니다. 왜? 주택 구입하는 것은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져요. 난 집을 하나 마련한다. 근데 그때 집을 마련할 때 어떻게 마련합니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세 끼고 대출을 해서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집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 집에 거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돈을 대출도 갚아야 되고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부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이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 하는 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는 분이 그 실수요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금 실은 오전에 조세정 연구원에서 이거 관련된 토론하고 왔는데, 실수요자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거기에 거주를 하든 그냥 거주하지 않든 그 사람들은 실수요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말은 혜택을 계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말 나쁜 잘못된 정책이에요. 지금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 현재 시가 있잖아요. 시가 기준으로 9억이 초과되면 가세합니다. 예전에는 시가 기준 아니었습니다. 이거 기준 시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현재 그거조차도 불이익인데, 이게 지금 9억이 정해진 게 언제냐 하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서울의 9억 주택하고 지금 9억 주택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주택 이하가 없는데요, 그걸 고가주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같이 올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테러가 없다. 테러가. 테러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건 부동산 정책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야말로 수수료 개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그냥 거래시킬 때 거기서 받아들여서 자기 재원으로 쓰는 거고요. 얘는 본래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목적으로 쓰는 세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유세와 양도세, 이거는 정책적 조합으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OECD 그 국가들 간에 비교를 해보면 보유세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 보유세 높이면 됩니다.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렇다면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춰줘야 다주택자들의 1세대를 초과하는 주택이 시장에 출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보유세 높이면서 양도소득세를 같이 높여버려요. 그러면 지금 정말 우스갯소리로 보유도 하지 말고 팔지도 마라, 이 뭐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국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 6월 1일까지 경과규정 두고 있다고. 부동산 그렇게 빨리 못 팔거든요, 부동산. 그래서 이 경과규정, 이 본래 양도소득세는요, 우리 세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가 인터벌이 긴 수가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그렇기 때문에 취득할 때의 그 세법하고 양도할 때의 세법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취득 시기에 30년 전에 취득할 때 그 세법하고 지금 세법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년 전에 취득할 때 그 취득한 자가, 야 나는 30년 전에 이 집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그 구조가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나는 소급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요 인터벌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급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너무 이게 소급 입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과 규정을 보통 두고 있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놓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을 입법을 하잖아요. 그럼 경과 규정을 한 3년씩 이렇게 줍니다. 이게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됨이 없이 정말은 이거 자꾸 소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부동산 관련해서요. 정말은 부동산 세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하나가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을 확대시키면 떨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금융의 문제입니다. 금융을 쪼고 뭐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세 번째가 조세입니다. 조세는 그 중에 하나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교육제도가 지금 외고하고 자사고를 막 없애는 이러한 어떤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개편이 현재의 부동산 정책하고 역행합니다. 정말은 이게 어찌 보면 전부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외고하고 자사고 폐지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강남 8학군으로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근데 그 부모들이 나쁜 부모들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자기 자식이 하여튼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를 가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불을 또 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조세 텍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하는 그야말로 그 중에 하나의 정책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남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이제 부동산 정책은 그 정도 얘기하고요. 주식 양도 차익까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주식 양도 차익까지 오늘도 여러 번 얘기하고 왔는데요. 주식 양도 차익 과세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에서 못했던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납세자들을 봐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주식 우리 상장 주식이고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거 정말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명분이 뭐였냐면 자본시장 육성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세하기 시작하면 언뜻 보게 되면 캐피탈 개인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좋게 보이지만 본래 개인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건 로스에 대해서 반영해 줘야죠. 주식 양도 차손 그거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도 차익 과세는 다 하고 양도 차손을 예를 들어서 안 해준다고 합시다. 그건 과세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과세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로스에 대한 과세 보완금인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개정세법은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빼주는 국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다 빼줍니다. 끝까지 빼줍니다. 그거. 저는 끝까지 빼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해서 실전 이득을 얻은 사람보다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이득 본 사람이 2.5%라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97.5%가 손실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그 이득은 과세하면서 손실 빼주는 건 5년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증권거래소 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 내리긴 했지만 증권거래소 폐지를 왜 못하냐? 그것도 관련이 돼 있어요. 증권거래소는요. 손실 보든 이득 보든 거래시킬 때마다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폐지하면서 양도차익 과세를 하려다 보니까 이건 확실한 거고 이쪽은 증권거래소는 확실한 그 세수거든요. 근데 이 세수 쪽에 플러스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플러스를 할지 마이너스를 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실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한번 한 1년을 해보든지 2년을 해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야 되는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대한 폐지를 못하고 인하도 야금야금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 오늘 그 말을 했어요. 조세연구원 가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세수 문제가 아니라면 세수 증대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추정한 거 보니까요.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0.9조 9천억 손실 보는 걸로 돼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다면 자기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9천억 손실이 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증권거래소를 같이 폐지해버리면 세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이가세인데요. 간이가세. 현재 지금 연매출액 4,800에서 8,000으로 인상했습니다. 이거 완전 역주행입니다. 이거. 완전 역주행이에요. 간이가세 제도는 없애야 되는 제도인데요. 차츰차츰. 이걸 지금 4,800에서 8,000으로 인상한 거 보면 대체 이거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관련된 토론이 있고 개정세법에 대한 어떤 방향, 개선 방향 할 때마다
간이가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갑자기 간이가세를 지금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역주행이다, 이거. 이 역주행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가상자산, 우리가 말하는 암호자산에 대한 그 가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암호자산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개정세법을 보면 기타소득에다 집어넣었어요. 기타소득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형자산 가세랑 같이 맞물리게 한 건데요. 근데 그 가세하는 방법은 양도차익 가세예요. 양도 그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빼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실제 저는 우리 그 세제실이나 공무원들이 이 암호자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암호자산은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하는 그런 거래가 원칙이 아니에요. P2P 거래입니다.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뭐 빗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세하지만, 만약에 빗썸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 통하는 거래에 대해서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P2P 거래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P2P 거래를 어떻게 추적할 거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인상했습니다. 45%로. 저는 뭐 최고세율 인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세표준 10억 이상이에요. 완전히 위에서 기름 걷어내듯이 하는 가세입니다, 이거. 이런 식의 가세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가세예요. 가세표준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무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반대해봤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개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아이고 나랑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거는 뭐 무슨 나랑 관계없어,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정말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다. 자기가 가세표준 10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세하는 것은 잘못된 가세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조세연구원의 그 실장한 분이 뭐 그런 말 하던데, 자기가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3억이나 4억 정도에서 최고세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세율이 10억을 거둔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에만 살짝 걷어가서 당신들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말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의 가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 개인형 법인 기업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상법은 1인 주주회사도 인정하고 있고요. 어떤 그 가족들이 회사를 완전히 80% 90% 지분을 들고 있는, 이 경우에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지상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법인이 배당을 안 하고 계속 유보를 해두는 거예요. 유보를 하게 되면 적정 유보로 소득을 초과하는 거, 유보 잉여금을 초과하는, 거기에 대해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세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왜 살아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지금 보면 중소기업들이 이거 정말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돈을 지금 현재 현금을, 실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그 입법자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옆에서 자꾸 꼬집기도 하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